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채널에서 상견례, 결혼, 고부 갈등 등 참 많은 사연을 찾아 들었어요. 세상 참 말세다. 뭐 저런 시모가 다 있나.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네. 제 일도 아닌데도 마치 제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겁하게 되고 불편해지는 사연들이 참 많았었죠. 저는 그런 불편하고 어처구니없는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될 분들 모신 상견례 자리에서 겪고 싶지 않은 뜨악할 만한 사건을 결국 제가 겪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제 결혼식 파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친구와 애틋하게 진실되게 사랑했으면서도 염치 없고 천박한 시부모, 시누이 때문에 결혼이 결국 파국으로 끝난 이야기.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서울 방배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방배동에서 살고 있어요. 건축회사에 오래 재직하신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물심양면 내조하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선천성 소아마비로 태어나 살짝 다리를 전다른 거예요. 제가 걸을 때 누군가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고 그저 흘려보는 정도면 제가 다리 저는 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제게 시선을 던지고는 한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정말 싫었지만 지금은 그저 제 삶에 주어진 제 목 중 하나라 생각하며 밝게 지내고 있어요. 제 몸에 이런 작은 장애가 있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여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사업,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진로를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정했던 거죠. 운이 좋았던지 저는 시험 준비 1년 만에 서울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됐답니다. 합격한 뒤에는 얼마 안 있어 서울에 있는 한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고요. 25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해온 공부 이외에 실무를 접하는 게 재미있어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실무 경력을 쌓았답니다. 그렇게 한 4년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4년 전까지만 해도 바쁜 일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소개팅을 모두 거절해왔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나도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쯤 만난 게 제 남자친구예요. 같은 주민센터 도시정비과 주임이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남자친구와 다리를 놔줬죠. 남자친구는 키 180cm가 넘었고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던지 어깨와 등이 쫙 벌어지고 곱상한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또 첫 만남부터 어찌나 그렇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던지. 함께 식사할 때 먼저 냅킨을 건네고 제 컵이 비면 물을 따라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첫 만남에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죠. 정은 씨는 말도 참 기품 있게 하시네요. 저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은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건설회사 사연에 다니고 있어요. 입사한 지 이제 7년 돼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다는 회사 이름을 듣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분사한 건설 회사였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서로 달랐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가 그 회사의 모회사가 됐던 거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놀란 마음을 달랜 다음 마저 남자친구와 학창시절 이야기, 가치관, 경제관 같은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그러고 소개팅 자리가 끝날 때가 됐죠. 함께 식당에서 나와 서로 잘 가라며 인사할 때였어요. 수민 씨,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요. 네? 소개팅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게 애프터 신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리에 서서 쩔쩔매기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뭐라도 대답해야겠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저기, 정훈 씨, 제가 아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랑 지금 식당 나오면서 계단 내려올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못할 만큼 불편하고 큰 장애는 아니지만 종종 사람들 주의를 끌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사람들 모두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몸이든 마음이든 누구라도 각자 삶에서 짊어져야 할 상처나 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수민 씨에게 모두 털어놓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가 있고요. 수민 씨 겪고 있는 불편, 수민 씨가 허락한다면 제가 감싸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 여기 전화번호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첫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줬어요. 연락처를 받아간 남자친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자며 다시 연락해왔고요. 남자친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남자친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는지, 집안 형편은 어떻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강남역 근처에서 성형외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저도 운이 좋았죠. 강남에서 태어났고 강남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모두 누렸고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수민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집은 방배동이고요. 아버지는 정년이 되셔서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셨어요. 신만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건강관리하시고 약초 캐는 재미가 크시다며 이산저산 오가시면서 신만이로 지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쭉 전업주부로 지내셨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세요. 아주 가끔 가족이든 남이든 모나게 구실 때가 몇 번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여리고 눈물 많은 분이시죠. 저랑 수민 씨 더 가까워지면 나중에 인사 한번 드리러 가요. 남자친구는 사람들 말대로 강남 8학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한 차례 다툼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쯤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라 제가 먼저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시어머니 되실 분께 인사드리기로 했죠. 어서 오세요. 편안한 차림으로 인사하는 그분이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가사도우미시더라고요. 가사도우미의 인사가 끝나고 주방 쪽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유유히 걸어 나오셨어요.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은 씨 여자친구 이수민이에요. 그래, 저기, 저 거실 소파 가서 좀 앉아라. 뭐 마실래? 커피? 주스? 아줌마, 여기 블랙커피 한 잔이랑 주스 2잔 좀 내와요.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하인 부리듯 하는 태도는 아니었지만 사람한테는 서열이라는 게 있다는 듯 갑의 입장에서 가사도우미에게 명령하듯 말했던 거예요. 그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네. 그래, 공부는 할 만큼 했겠네. 집은 어디고? 네, 지금 방배동에서 살고 있어요. 괜찮네. 지금 부모님은 뭐 하시니? 엄마 처음 맞는 자리인데 뭐 그렇게 호구조사하듯이 물어.
어머, 왜? 내가 묻지 못할 거라도 묻니? 네 여자친구면 당연히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되실 분의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찜찜한 표정을 하고 무안하다는 듯 주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신만리로 활동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10만이? 어머, 재밌겠다, 얘. 그거 돈 되는 거니? 참 재밌는 취미 갖고 계시네. 네, 돈 벌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 관리하시고 약초 캐는 재미로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앓으셨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0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부터 시어머니 되실 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날카로운 시어머니 되실 분 눈매, 뾰족한 턱이 더 저를 주눅들게 했죠. 그런 분위기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과 한 30분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 남자친구 안내로 남자친구 집 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을 나서려 했죠. 집을 나서며 현관문에 둔 구두를 신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는 큰 헛기침을 한 번 하시고는 현관으로 마중 나오셨어요. 그러고 저를 쏘아보듯 하며 말씀하셨죠. 예, 너 혹시 장애인이니? 내가 아까 너 안고 일어날 때 봤다. 다리 좀 저는 것 같은데? 너 장애인이야? 엄마! 네,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알아서 다리를 조금 절어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사정을 알 거 아냐?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니? 알겠다, 얘. 그만 들어가 봐라. 장애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 아파트를 나서며 남자친구 차에 올랐을 때예요. 수민아, 네가 좀 이해해.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사람한테 좀 모질게 굴 때가 있다고 했지? 아까 하신 말씀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거 아닐 거야. 내가 이따 들어가서 어머니랑 이야기할게. 앞으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 어? 밥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제게 상처 아닌 상처로 남게 됐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출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마침 그날 돌아오기로 돼 있었죠. 남자친구 연락을 기다리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였죠. 예, 지금 뭐하니? 시간 있으면 여기로 좀 와라. 네? 지금이요? 2번 말해야 되니? 그래, 지금. 시간 있으면 이리로 좀 오라고. 네. 저는 어머니 부탁을 거절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왜 저를 부르시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끊겼어요. 집 근처 카페에 나와 책을 읽고 있던 저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세면하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 집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남자친구 집 현관문에 앞에 서자 전 부치는 냄새가 물씬 풍겨왔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왜 저를 집으로 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되실 분과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고 앞치마를 입고 생전 처음 해보는 전부치기를 했어요. 아유, 얘, 이게 뭐야? 부치못이 다 벗겨졌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전을 처음 부쳐봐서요. 니네 집은 제사도 안 지낸다니?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전 한 번 안 부쳐봤다고? 네, 저희 집이 천주교 집안이어서요. 아휴, 꼬박꼬박 말대답은 제사 아니라도 그 나이 정도 되면 전 부치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답답해 정말. 남자친구 어머니와 남자친구 여동생, 가사도우미, 따로 부른 가사도우미, 저 이렇게 5명이서 제사상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께 어떤 말도 듣지 않은 가사도우미 두 분이 저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일하셔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 여동생은 한술 더 떠 제겐 노골적으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언니 찬장에 설탕 있어요? 언니 식용유. 언니 탁자 위에 꼬지. 언니 그릇 좀 가져와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보니 폐악질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기분이 상해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지만 전을 모두 부친 뒤에 이제 국을 끓이고 생선을 튀기고 냄비에 고기를 삶을 때가 됐죠.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 있는 게 힘겨워졌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과 남자친구 여동생 눈치를 보느라 쉬지 않고 서서 일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한숨을 한번 후 하고 내뱉었을 때예요. 너도 참 땅 꺼지겠다 꺼지겠어. 뭘 그렇게 힘들다고. 봐라. 저 아주머니 두 분은 전 부칠 때부터 지금까지 찍소리 한 번 안 하고 일하잖니? 죄송합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너 장애.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말을 마칠 때쯤 현관문을 열고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제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입고 생선을 튀기고 있는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되실 분께 말했죠.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수민이 엄마 마음대로 불러서 제사상 차리게 하래? 수민이가 엄마 며느리야?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어머, 뭘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 어차피 며느리 될 거 아니야? 며느리 되기 전에 얼마나 음식 잘 만드나 한번 보게 불렀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생각에 그랬더라도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민이 오늘 불러서 같이 제사상 좀 차려볼까 한다고? 전에도 엄마한테 따로 얘기했었잖아. 수민이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박장미.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엄마가 오빠 여자친구 불러서 제사상 차리게 하는데 넌 그거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참 못됐다, 너도. 어머. 참네.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줌마들, 죄 좀 봐요. 며느리 대래 불러서 제사상 한번 차리게 했다고 눈에 쌍심지 켜고 대드는 것 좀 보라고요. 세상 참 말세야 말세. 시어머니 될 분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게 다가와 앞치마를 벗기고 손을 낚아채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제게 애틋함을 품고 헌신적으로 대해주던 남자친구였는데 그날 역시 고개만 숙이고 연신 미안해 말할 뿐 더 말이 없었죠. 저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남자친구 속상한 마음을 달래줬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을 2번 뵙고부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남자친구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결혼은 저 그리고 남자친구 둘만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주민센터 업무가 끝나가던 목요일이었어요. 마침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자기야, 이제 일 끝날 시간이지. 우리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에 미안했대. 어머니가 나한테 먼저 전화하셔서 오늘 당신 데리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입히고 싶다 말씀하시네. 아마 우리 아버지도 함께 계실 거야. 자기 생각은 어때? 내가 그랬잖아. 사실은 마음씨 어리시고 눈물도 많으신 분이라고. 같이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기분 좀 풀고 오는 게 어때?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선선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게 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함께 백화점을 가든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가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니, 오히려 불행할 것 같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남자친구에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얼마 안 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예, 나다. 정훈이한테 얘기 들었지?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오늘 너 입을 옷 몇 벌 사줄 테니까
일 다 마치면 대치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7시까지 좀 와봐라.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백화점 정문에 서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옆에 검은색 정장 차림 남자 한 분도 함께 서 계셨죠. 저는 쟁걸음으로 빨리 걸어 어머니가 서 계신 데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예, 인사해라. 정훈이 아버지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훈 씨 여자친구 이수민이라고 해요. 어, 정훈이한테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음, 미인상은 아니시네. 그래도 개성도 있고 매력은 있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인상이 아니다. 개성 있고 매력은 있다니.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고 자기 아들 여자친구라지만 그렇게 대놓고 얼굴 평가를 하니 그 자리에서 뒤돌아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천박한 사람이 다 있나 했던 거죠. 뭘 그렇게 서 있어? 예,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몇 번 뵀던 날과 달리 그날은 왜인지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저 저와 걸으시며 옷 매장이나 가방 매장 앞에 잠시 서 상품만 쳐다보았죠. 지난번에 내가 지나치기도 했고 그래서 불렀다. 너는 공무원이라는 애가 뭐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니? 가자. 네 옷부터 좀 보자. 시어머니 되실 분의 말에는 언제나 그처럼 가시가 들어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알만한 유명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검정 투피스로 단정히 차려입은 점원 두 분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저희에게 인사했죠. 어머니는 입고 싶은 옷 몇 벌 골라보라 말씀하시고 저와 떨어져 시아버지 되실 분과 당신이 살 옷을 고르러 다니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 역시 옷 사 입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당신들 한참 젊으셨을 때 명품 옷, 가방은 가지고 다니셨어도 지금은 웬만하면 질 좋은 중저가 브랜드 옷 사 입으셨죠. 저 역시 명품 같은 것에 관심 없고 지하상가나 중저가 브랜드 옷 사 입었고요. 그나마 매장에 마음에 드는 가을 코트가 있어 슬쩍 가격택을 보니 179만 원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코트 가격을 확인하고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황급히 다른 데로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제가 옷을 사지 않으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 저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78만 원짜리 카디건을 사게 됐어요. 카디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시부모님 될 두 분이 고른 옷들인지 매장 안에 있던 점원 여러 명이 몇 벌의 옷을 계산대로 연거푸 옮겼죠. 제가 그 매장에서 구매한 옷은 카디건 한 장.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산 물건은 머플러부터 선글라스 코트까지 8개나 됐죠. 꼴랑 그거 하나 산 거야? 예, 이때다고 몇 벌 더 사라. 내가 그 정도도 못 사주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른 옷은 다 있고 카디건이 필요해서 카디건 골랐어요. 저는 이거 사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날 쇼핑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여러 명품 매장을 돌며 당신들이 입을 가을 겨울옷과 가방을 몇 개 더 구매하셨죠. 처음 방문했던 매장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구매한 옷들만 해도 제 손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2시간이나 더 저를 데리고 여러 매장을 돌며 당신들 살 것들을 사셨어요. 물론 구매한 상품들 대부분은 제가 끙끙 앓으면서 들고 다녔고 시아버지 되실 분은 한 손에 쇼핑백 달랑 하나, 시어머니 되실 분은 빈손으로 유유자적 백화점을 누비셨죠. 저는 너무 오랜 시간 걸었던 나머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심하게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속이 허전하다며 카페에 들러 조각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해 드셨어요. 저는 주스를 주문했지만 진이 빠질 대로 빠져있던 저는 주스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두 분은 서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든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는 척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품고 있는 억가심정을 드러내는 방법은 조는 척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다 마신 두 분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 건물 지하 주차장 앞으로 오라 말했어요. 두 분을 데리러 오는 기사님인 것 같았죠. 백화점 꼭대기 푸드코트에서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걷고 또 걸어 결국 기사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였지만 저와 기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산 물건들을 차에 옮기기 시작했죠. 차에 짐을 모두 싣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뒷좌석에 오르셨어요.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말씀하셨죠. 예. 네 옷 사러 나왔다가 우리 옷만 다 사가지 뭐니. 오늘 수고했다? 자, 여기. 이거 용돈해. 간다? 뒷좌석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내민 건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이었어요. 차가 떠나고 3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자니 서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서러운 기분은 슬픈 기분으로 바뀌었고 슬픈 기분은 끝내 분노의 감정에 다다랐죠. 그런 일이 있고 다음에 만난 남자친구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그날 자기 옷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샀어? 우리 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시던데 옷 뭐뭐 샀어? 카디건이랑 코트 한 벌 샀어. 이제 코트 입을 때 됐잖아. 저는 남자친구 물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 모두를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가 견뎌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날 있었던 일 모두 제 마음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부부 둘만의 일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는 이상 남편과 한 집에서 서로 오순도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볼 시부모님께는 굳이 이 감정 저 감정 더 쏟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던 때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왔었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메시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보냈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연락을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더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후련했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 찜찜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남자친구와 3개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남자친구와 이야기 끝에 마침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답니다. 상견례 자리가 있기 전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저는 두 분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 되실 분 전에 몇 번 찾아뵀거든? 어, 조금 까다롭고 깐깐한 데가 있는 분이셔. 혹시 내일 엄마 아빠 상견례 자리에 나가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때문에 당황할 일이라도 있을까 봐. 사람 성격이 뭐 거기서 거기지. 너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까다롭게 우리 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다 한대? 그렇게 막 까다로운 건 아니고 좀 투박한 데가 있어서 어쨌든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흘러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저의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깐 머릿속에 뭔가 생각났다는 듯 젓가락질을 멈추셨어요. 그러고 생각하신 말씀을 제게 건네셨죠. 우리 딸 걱정 마라. 네가 그렇게 네 남자친구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아무 걱정 말고 내일 점심에 입고 나갈 옷이랑 구두나 잘 준비해. 네 엄마가 아침에 미용실 예약해뒀으니까 거기 가서 머리도 좀 예쁘게 다듬고. 상견례 날이 돼 저희 가족은 아버지 차를 타고 신사동에 있는 한 한정식 집으로 이동했어요. 약속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시부모님 댁은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니가 샵에서 화장받고 머리를 하느라 좀 늦어졌다 말했죠. 약속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시부모님 댁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저희 아버지 얼굴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셨어요. 아빠, 미안. 집에서 일찍 출발했다는데 차가 많이 막힌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 저는 거짓말로 언짢아하시는 저희 부모님 기분을 달랬어요. 약속 시간 정시가 돼 시부모님 댁 사람들이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 입구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어머니 옷차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명품 로고 그대로 만들어진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누가 보면 복부인 아니냐 비웃을 만큼 몸 전체를 금으로 치장하고 자리에 나오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런 볼썽사나운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딱 봐도 입고 있는 옷이 고가의 정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자친구 옷차림이 그저 평범한 그레이 정장이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이 사람 화장 받고 머리 좀 한다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넉살 좋게 저희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뭐 사람들 보통 먹는 걸로 하시죠. 주문한 반찬이 하나하나 상에 오르고 양가 부모님들은 가볍게 신문에서 나오는 정치나 경제 이야기 같은 걸 나누셨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 지금 무슨 일 하고 지내고 계시냐 묻게 됐고요. 사돈어른, 수민이랑 정훈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10만이로 활동하신다고요? 네, 회사에서 은퇴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물 좋고 산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약초 캐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10만이라는 게 돈이 좀 되나 보죠? 뭐 제가 알기로는 삶 하나만 잘 캐도 몇백, 몇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저는 그런 고가 약초 캐러 다니는 전문 10만이는 아니고요. 그저 눈에 띄는 먹을 만한 약초나 주섬주섬 캐러 다니는 초보 10만이에요. 굳이 10만이를 직업 삼고 그런 고가 삶 캐러 다닐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시부모 되실 분들은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으시고는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피식 웃으시더니 이번에는 시아버지 되실 분이 말씀을 이으셨죠. 아니,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좀 각박합니까? 모아도 모아도 부족한 게 돈이잖아요. 따님이 공무원이라 별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정정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직업 찾아서 좀 더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되실 분 말씀이 끝나고 자리는 한순간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남자친구 역시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죠. 얼굴에 화색을 띠며 희희낙낙하는 사람은 시부모님 될 두 분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큼큼 헛기침 하시면서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어서 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야기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민이가 저희 집 가정 형편 사돈 어른한테 말하던가요? 저야 남편이랑 결혼할 때부터 전업주부였다지만 제 친정아버지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남편 성형과도 개안할 수 있었고요. 말씀드리기 좀 뭐한 건 있지만 그래도 직업이 10만이시라니까 저희로서는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아서요. 애들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집안끼리 좀 격식이나 형편 같은 게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음,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10만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누가 될 줄 몰랐네요. 10만이 하기 전에 작은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회사에서 하는 중요한 결제나 계약 같은 건 지금까지도 저를 통하고 있고요.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쌓은 재산도 좀 되다 보니 그저 편하게 10만이로 지낸다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말씀하신 집안끼리 격식이나 형편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회사 사장이었다 뭐였다 말씀드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은 시어머니 되실 분은 노골적으로 콧방귀를 끼며 저희 아버지 말씀에 대답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으면 뭐 볼 거 있겠나요? 그렇고 그런 건설회사 사장님이셨겠죠.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말씀하셨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렇게 애들러 말씀하시니까 더 기분이 안 좋네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이거 뭐 양가집 수준이 이렇게 안 맞는데 이 자리 좋게 이야기나 끝나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 말을 듣고 아, 이제 정말 모두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한없이 유하게 지내시다가도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일을 보면 사람이든 일이든 엄격하게 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 시부모 될 분들에게 엄격한 말씀 한마디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검은 양복에 올리브 넥타이를 맨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세차게 식당 문을 열고 저희가 있는 자리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향해 말했죠. 이 사장님, 결례 빚어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일인지라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니, 상견례 자리인데 이거 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나? 회사 경호처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먼저 연락드리고 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시급해 왔습니다. 프랑스 자재 수급권 계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말 명구스럽지만 잠깐 밖으로 나가실까요, 사장님?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회사 사람이 밖에 나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 시부모 되실 분들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우스웠던 건 저희 아버지랑 회사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상견례 자리에 불쑥 찾아온 전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45도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했다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김 전무님. 저 박종훈 대리입니다. 누구더라? 건축 디자인팀 박 대리구만. 아이고, 자네가 우리 사장님 따님 신랑 될 사람이었구만 그래. 상견례 잘하게. 미안하지만 사장님 잠깐 밖으로 모시겠네. 이해 좀 해주게. 네, 그러십시오. 상견례 자리에 남은 저희는 아무 대화 없이 각자 식탁을 내려보며 앉아 있었어요. 모두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남자친구에게 다시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죠. 청훈아, 이게 뭐야? 네가 다니는 회사 전무님이라고? 그 전무란 사람이 왜 사돈어른한테 인사하고 계약이니 뭐니 하는 거야? 사돈어른 다녔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였어? 저도 몰랐어요. 수민이 아버지가 저희 회사 모회사 되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었던 거요. 회사 이름이 뭔데? 그렇게 큰 회사야? 어떡해. 여보, 어떡하면 좋대? 속으로 얼마나 우리 비웃었겠어?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어머, 어떡해, 여보. 뭘 어떡해. 들어오시면 사과드려야지. 그나저나 수민이 너 왜 우리한테 아버지가 그 큰 회사 사장이셨다고 말 안 했니? 예, 너 이거 기만이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때문에 상견례고 결혼이고 다 끝났다고요. 엄마, 아빠 때문에 다 파탄 났다고요. 어르신 들어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나가요. 우리 집 이 꼬락서니 계속 보시면 더 불쾌하시기만 할 거예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 식당 문을 열고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자리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점잖게 앉아 말씀하셨죠. 아이고, 실례비죠. 죄송했습니다. 마저 하던 얘기 더 해야지요. 이렇게 된 이상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애들이든 어른이든 신문 참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신문만 종종 챙겨보셨어도 제가 누구인지 한눈에 아셨을 텐데요. 저기 수민이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분사해 나간 사형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 그 회사 모회사 사장으로 있던 데가 썰건설입니다. 지금도 가끔 신문 경제면에 오르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신문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회사 상황, 사업, 자본 같은 거 다 다뤘었죠. 어머, 사돈어른, 어떡해. 못 알아봐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그저 하시는 말씀 듣고
그저 그런 회사 사장쯤 지내신 줄 알았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수민이나 정훈이한테 미안해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두 분 모두 참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설령 제가 잘 나가던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라 10만이었다고 해도 수민이랑 정훈이 결혼시키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분한테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고 사시라고요. 요즘 사람들 어지간하게 살 만큼 살면 다들 허허 웃고 삽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 혼사일 텐데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그런 못돼 먹은 심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결례비죠. 남자친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이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네. 자네 부부 같은 사람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니 도저히 내 딸 자네한테 보낼 수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자네도 내가 하는 말 잘 귀담아 듣게. 자네 장가들려면 자네 부모랑 연부터 끊어야 할 거야. 어떤 누가 저 따위 생각 없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부모로 모시고 사돈지간 맺고 싶어 하겠나? 자, 먼저 일어나네. 여보, 수민아, 가자. 아차, 다 못 먹은 음식은 마저 드시고 댁내가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니 계산 좀 부탁합시다. 결국 상견례 자리는 엉망이 됐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식은 당연히 올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남자친구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로 그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몇 번 대답했을 뿐 걸려오는 전화 모두 거절했죠. 남자친구에게 품었던 깊은 마음과 사랑도 시부모 될 사람들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에 금세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2년 뒤 저는 지금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과 직원을 만나 식 올리고 영희 명희 딸 둘 낳아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어요. 제가 꿈꿔온 소박하고 화목한 가정, 서로 신뢰하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양가 부모님들까지. 물론 형편없는 인간들이 제 마음에 남긴 상처는 깊지만 이제 그저 그런 못된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실실 한 번 웃고 만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하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